안녕하세요. 대성수석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화면에 이 수석은 중국 사천돌입니다. 문양의 내용은 탑석으로 보았습니다. 전면에 가서 탑이 7개, 뒤쪽에 가서 탑이 5개 그렇게 있습니다. 문양이. 이 돌의 사이즈는 장이 50, 고가 42, 두께가 20입니다. 이 돌의 원색이 이렇게 노란색이고요. 수마가 좋고 형질색 수마가 다 좋습니다. 탑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탑의 문양이 잘 나와 있습니다. 탑의 문양이 나와 있고요. 마름에 저는 기름을 되도록이면 기름을 저는 안 칠입니다. 물을 뿌려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탑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 탑은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죠. 바벨탑. 그리고 불경에도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이 탑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셨죠. 이렇게 탑이 나와 있고요. 자연석입니다. 실물을 와서 보면 자연석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탑이 나왔고요. 한국 익산의 미륵사지석탑,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이 탑이 다 있잖아요.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중국, 인도 이 탑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노란색 바탕에 탑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은 거고요. 색깔도 지금 황금색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제가 사천돌을 한 200톤, 20톤이 한 콘테이너인데 200톤이면 콘테이너가 몇 개입니까? 개수는 조금 작은 걸로 하면은 한 콘테이너가 한 4,000개 됩니다. 그 많은 돌을 보고 또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봤어도 탑이 이렇게 많이 문양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전시 책자도 많이 보고 영상들을 보고 해도 탑의 문양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형상으로 된 거, 제천 단양이나 남한강 외국에서 들어온 걸 보면 형상으로는 탑이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형상으로 된 거는 뭐 2m가 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정원석은. 그러니까 형상으로는 탑이 형성되기가 좋은데 이 문양으로 이 탑의 문양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촘촘하게 이렇게 탑이 쌓여져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그 탑을 보면 재료가 여러 종류로 탑을 이렇게 하거든요. 탑을 만드는데 뭐 우리나라도 불국사의 다보탑, 석가탑부터 전국에 걸쳐서 사찰은 탑이 오래 있고요. 보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탑도 많이 있죠. 문양으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나오고 그냥 덩어리로 나온 게 아니고 정말로 그 탑을 한 층 한 층 쌓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면에 가서 7개의 탑의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문양으로 탑은 정말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탑사듯이 이렇게 나오는 문양은 어렵습니다. 혹시 탑에 문양이 있으면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앞 뒤로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저 노란색은 바탕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 노란색을 뭐 말의 형상이다, 뭐를 먹는다 이러는데 바탕색하고 문양색하고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저 노란색은 도화지 같이 바탕이고 이 탑의 문양이 그 바탕 위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탑 위의 문양이 나와 있고요. 수석을 하면서는 저거 이제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 박물관 또 전국의 전시관 박물관에 납품을 저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박물관 전시관 하시는 분들이 뭐 그 거금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뭐 1, 20억, 몇십억 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수백억씩 들여서 그렇게 만들 때에는 안에 넣는 그 수석이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문양들이 뚜렷하고 확실해야 되고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거든요. 아무거나 막 갖다가 진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연석, 종류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시관, 박물관들을 조성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랑이, 호돌이, 호랑이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무궁화 이런 식으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 역사성이 있는 거, 옛날부터 쭉 내려온 그런 문양석 또 그런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상징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수석에서 요구하는 형, 돌의 형태, 질, 이 수석의 석질이 우수해야 되고요. 색감,
색감이 지저분한 색이나 탁색이나 뭐 이상한 색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색들. 그런 색들보다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새카맣거나 그런 색으로 문양이나 그림이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수석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질색 그러거든요. 형질색 수마 또 구도, 그러니까 회화나 조각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수석의 범위는 회화, 조각 그 이상의 거지 모든 걸 다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집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보면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한번 보시죠.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다. 그러면 십자가, 독수리 문양, 포도 문양, 십자가 문양,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시거든요. 또 불교라면은 원의 모습이 들어갔다든지, 뭐 달마대사님을 닮았다든지, 부처님 위에 각 보살님의 화관을 쓰고 있는 그런 보살님들의 그런 형상이라든지, 종교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그런 거일수록 고가돌이라는 거죠. 초보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해야 할지 몰라요. 막 아무거나 다 사고 아무거나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팔로 오시거든요. 그럼 이걸 왜 샀냐고 또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그냥 샀다고 그러시는데, 형질색이 좋고 구도가 어떠한 구도냐, 또 수만은 얼마나 좋으냐, 석질은 얼마나 좋으냐, 색감이나 여러 배열은 제대로 잘 되었냐. 아무리 자연에서 막 나왔다고 해도 그런 걸 엄밀히 따지고 기준을 가지고 고가돌이다 뭐 이런 그 기준이 있거든요. 남한강 쪽구석도 쪽구니까 막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쪽구는 뭐 천지로 있는데요. 뭐 그런 기준, 수마, 색감, 그 질감, 그리고 느껴지는 그 촉감, 눈으로 보이지는 그런 맛, 그런 것에 맞아 떨어질수록 고가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외국 것도 마찬가지, 국내들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한테 일반인들이 지금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냥 사진상으로 봐도 이거 아닌 거 많아요. 산돌이면 산돌다운 그런 특징이 있고 석질이 있고 형상이 있습니다. 그냥 잡석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런 거를 오셔가지고 배워야 돼요. 한참 배워야 돼요. 이렇게 탑이 나온 모습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쪽의 모습이거든요. 이쪽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저쪽이 전면인데, 지금 이 탑 같은 경우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비슷하게 생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탑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저게 끊어졌어야 하는데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탑으로 봐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개든 5개든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불교를 믿는 쪽에서 불교 조계종이나 불교 이런 데서 불교 수석박물관, 불교 박물관, 불교 자연사박물관, 이런 박물관을 만들 때 이 돌이 꼭 사양할 돌이죠. 왜냐하면 자연석으로 이렇게 탑이 나왔다. 법화경에도 나오고 여러 경전에도 이 탑의 소중함을 부처님 사리탑 같이 또 귀중한 거 이런 거를 이 탑 속에다 다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귀중한 탑을 박물관을 할 때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형상의 탑은 많이 있는데 문양의 탑은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언제 그 법화경을 읽어드리면서 탑을 설명할 때가 한번 있을 건데, 촬영하면서요, 아예 성경이나 법화경 경전을 아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저는 분명히 읽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비쳐갖고 물을 뿌리니까 반짝반짝하고. 밑에는 지금 이게 무슨 문양이 아니고요,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아마추어다 보니까 촬영하고 하고 하는 게 개판이에요. 이거 참, 이거 보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배워서 조금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탑이 이렇게 문양이 나왔어요. 저도 이걸 매입을 했는데, 진짜 이 탑을 구하고 가슴 벅차더라고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양이 나에게 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거 한 점으로 나는 수석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앞뒤로 이렇게 문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그냥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나라는 돈으로 따지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돌을 산다든지 판매를 할 때 상징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색깔이 좋고 수마가 좋고 또 구두가 적절한 위치에 지금 구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밑으로 너무나 확 내려와도 못 서고 저 위로 확 올라가도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적절한 위치에 저 탑의 문양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무시 못 하거든요. 또 사람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거칠거칠 하면은 왠지 이렇게 좀 떨어져요, 정감이. 근데 이거는 손으로 만지면 유리면을 만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촉감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구도랄지 이 탑의 상징성이랄지 역사성이랄지 그렇게 거기에 맞을수록 콧값돌이 될 수밖에 없죠.
불교 박물관을 만든다면 이 탑이 꼭 필요하고, 기독교 쪽에서 뭐 그러한 자연물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수석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 만물로 자연사박물관이나 박물관들을 만든다면 사람이 만드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다면은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 박물관을 만들어도 이 탑이 꼭 필요하죠. 이 탑석 분향석 이석이. 왜 그러냐? 그 바벨탑 사건, 그거를 테마를 엮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려면은 이 자연석, 이 문양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상으로 나온 거는 뭐 헌어 빠지게 있으니까 형상으로 있는 건 나오는 건 탑석이 많아요. 이게 왜 이 형상으로 있는 거 맞냐? 퇴적이 되다 보니까 퇴적이 돼가지고 강한 석질, 약한 석질 막 이런 식으로 퇴적이 돼서 압력에 의해서 눌린 다음에 그게 이제 떨어져 나와서 약한 석질은 빠져나가고 강한 석질만 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탑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석기석들이 쭉 있다가 강한 거 약한 거 있다가 석기석이 녹아서 빠지면 그런 탑이나 형상이 나오기가 쉽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형상의 돌로 탑이 나오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양으로 탑석이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중국 책으로 중국 거, 한국 거, 일본 거, 베트남 거, 또 외국 거 이 영상을 보거나 책을 봐도 문양으로 탑이 나와서 이렇게 생긴 그러한 거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앞뒤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잠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보관하고 잠깐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건 뭐 나중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든 종교단체로 가든 개인 누구한테 가든 가겠죠. 지금은 나오고 2년이 돼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남한강에서 나온 거 이런 거 전국에서 나온 소중하고 좋은 명품이 외국어로 실제 많이 나갔어요. 왜 그러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조금 주니까 돈을 안 쳐주니까 돈을 많이 쳐주는 쪽으로 가지고 가서 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은 불법이라면은 뭐 안 되겠지만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은 돈을 많이 주는 쪽에다 파는 것이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돈에다가 너무 치중해버리면 잘못하면 또 사람 베리게 되고 또 돈을 무시해버리면 엄연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려면 힘들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남한강에 쪼꼬석 뭐 종류가 많고 미석 종류, 석 종류 우리 일광 명품이 나오죠. 일광도 뭐 거제, 남한강, 지리산 뭐 이런 데서 아주 좋은 돌들이 외국으로 나간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조그만 하니까 또 외국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뭐 진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옛날에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그 현 산지도 고갈이 되면서 또 고가로 형성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앞뒤로 분양이 나왔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뒷모습을 찍어 드렸고요. 자, 다시 앞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보분들이나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부담 없이 오시면은 감사하고요. 오셔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자존심만 막 세우지 말고 어떤 돌을 모아야 하냐, 어떤 걸 사야 되냐.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 팔아야 하니까 다 좋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큰 돈이 되는 돌이 있고 흔하게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안목 싸움이니까요.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면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제가 납품한 데도 많고 뭐 컨테이너 100톤, 200톤 지금 저한테 파신 분들이 지금도 수입도 하고 장사를 하세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헛소리했다가 미친 놈소리 듣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송에 가면은 꽃돌이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돌이거든요. 우리 김시복 회장님이 엄청난 돌들을 또 가지고 계시고요. 실제로 꽃돌 전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고요. 그 외에도 꽃돌 가공하는 데가 여러 간지 있는데 지금은 채취가 불가능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거지. 그 옛날에 비하면 100배, 1000배 오른 거예요, 가격이. 이 자연석은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사실 때 잘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초기나 이런 때에 사가지고 포터로 갔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은 것이 몇 차인지 모르겠어요. 물속에다 갖다 다시 다 집어넣고 산에 갖다 다 버리고 그걸 누구 줄 수도 없으니까 창피하니까. 이게 모를 때는 살 때도 손해고 팔 때도 손해더라고.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팔아보면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살 때도 모르고 사니까 손해보고 또 내 걸 팔 때도 이걸 얼마 받아야 되나 뭐 정확한 어느 정도 정확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실히 감을 못 잡으니까 살 때도 손해, 팔 때도 손해. 그걸 알 때까지 그걸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알 때까지 돈을 다 버리고 시간 버리고 공부 기간이죠. 학체를 쓰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20년 근 20년 이상 걸리더라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몸까지 버렸어요. 배워야 되니까.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